안녕하세요. 피눈물 나는 복수를 끝내고 온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 반쯤 일어나는데 세수하고 물에 밥 말아 먹고 나가면 5시, 빌딩 계단을 3층 닦고 화장실을 돌고 나면 7시가 조금 넘어요. 그러고 앞치마를 챙겨서 학교로 가는데 그때부터 급식실 아줌마가 돼요. 이렇게 산 지가 오래됐어요. 다들 그래요. 몸 아끼면서 하라고. 나이 생각도 하라고요. 그런데 몸 아껴가며 사는 법을 안 배웠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안 가르쳐 주셨거든요. 저한테 늘 하시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자는 참는 게 재산이다. 저는 그 말을 진짜 무슨 재산처럼 평생 쌓고 또 쌓으며 견뎠어요. 그러다 보니 제 성격이 그렇게 굳어버렸어요. 뭐든 좋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저는 그게 칭찬인 줄 알고 웃었죠. 근데 이번에 알았어요. 세상에 저처럼 법 없이 사는 사람을 골라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이 일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크게 당한 일인데 어디선가 저처럼 뭐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는 분이 있을 것 같아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랐어요. 아버지가 시장에서 건어물 도매를 하셨는데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면 손에서 늘 마른 멸치 냄새가 났어요. 저는 그 냄새를 참 좋아했어요. 엄마는 시장 옆 골목에서 국수를 삶으셨죠. 제 밑으론 남동생이 둘 있었어요. 그 시절 집들이 다 그랬듯이 우리 집도 넉넉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공부가 하고 싶었어요. 사실 성적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엄마 가게까지 찾아온 적이 있어요. 국수 삶는 솥에서 김이 올라온 데 서서 끝까지 엄마를 설득했죠. 어머님, 똑똑한 애니까 대학까진 보내야 합니다. 제가 장학금이라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국자를 놓지도 않고 대답하셨어요. 선생님, 딸년 가르쳐서 뭐합니까? 밑에 아들이 둘이라 예. 전 결국 그 다음 봄에 대학교가 아닌 방직 공장에 들어갔어요. 그때 제 소원이 뭐였는지 아세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시집 좋은 데로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학교 문턱 한번 밟아보는 거였죠. 그래서 아직도 학교 정문을 들어갈 때 그 기분이 좋아요. 솔직히 어떤 날은 코끝이 시큰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여기서 밥을 푸는 게 아니라 못 다닌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한을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제가 22살 되던 해 아버지가 시장 안에 작은 상가를 하나 사셨어요. 아주 작은 거였죠. 그런데 계약하고 온 날 아버지가 저한테 등기 서류를 보여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정수가, 이건 네 미천이다. 아버지가 학교 못 보낸 대신에 이거 하나 내놓는 기라. 저는 그때 됐다고 동생들 주라고 했어요. 그때도 아버진 끝까지 제 몫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시집간 이듬해 겨울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날 아침까지 멀쩡하게 가게를 나가셨던 분이 저녁에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제 앞으로 남긴 건 그 작은 상가 하나였어요. 남편을 처음 본 건 25살 여름이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제가 그때 우산이 없었어요. 정류장 처마 밑에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서 있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 우산을 접더니 제 머리 위로 씌워주는 거예요. 자기 쪽으로 우산을 기울여서 저를 다 덮어준 거예요. 저는 놀라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전 원래 비 맞는 거 좋아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주 진지한 얼굴로 하는데 그 실없는 말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연애를 시작하고 보니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연애 때도 중국집에 가면 메뉴판을 10분 넘게 보는데 나중에는 답답해서 제가 그랬어요. 짬뽕 먹어요. 오늘 비 오니까. 전 그게 신중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만난 지 3년이 넘어가니 그 신중함이 저를 피마르게 했어요. 그때까지 결혼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제 나이가 28이었는데 그때 28이면 동네에서 수근거리는 나이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 앞에서 처음으로 헤어지자는 말을 꺼냈어요. 이럴 거면 그만 만나. 난 이제 더는 못 기다리겠어.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다 큰 남자가 소리도 안 내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더 화가 났어요. 미안하다든지 조금만 기다려달라든지 뭐라도 말을 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날 뒤도 안 돌아보고 왔어요. 진짜로 끝난 줄 알았으니까요. 그러고 사흘쯤 지났을 거예요. 제가 공장에서 나오는데 정문 앞에 웬 나이든 여자분이 서 계셨어요. 저를 보고 웃으면서 다가오는데 낯이 좀 익더라고요. 시어머니셨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더니 미안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우리 태섭이가 원래 답답한 데가 좀 있어. 어릴 때부터 혼자서는 뭐 하나를 못 정했거든. 근데 그게 속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야. 애는 좀 부족해도 데리고 살아주면 안 될까? 전 그때 이 집에 시집 가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 될 사람 앞에 와서 이런 말을 해요. 그렇게 시어머니 덕분에 우리는 그해 가을에 결혼했어요. 결혼하고도 시집살이라고 할 게 딱히 없었어요. 왜냐면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김장철이면 당신이 먼저 배추를 절여놓고 저를 불렀고 늘 제가 오기 전에 반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되짚어보면 이상했던 게 몇 가지 있긴 해요. 가장 이상했던 게 사진이에요. 시어머니는 사진을 절대로 안 찍었어요. 명절에 다 모여 가족 사진 찍자고 하면 꼭 그때 화장실에 가세요. 어쩌다 찍히게 되면 얼굴을 돌리시고요.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어머니 같이 찍어요. 나중에 애들이 할머니 얼굴 보려면 사진이 있어야죠. 아유 늙은 얼굴 남겨서 뭐하니? 나 죽으면 다 태워라. 저는 그 말이 서글퍼서 더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집에는 시어머니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딱 한 장 있긴 해요. 우리 딸 100일 잔치 때 찍은 사진인데 뒤에서 걸어오다가 찍혀서 구석에 얼굴 반쪽만 나온 게 전부예요. 그리고 제일 이상했던 건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였어요. 휴대폰이랑 통장도 남편 명의였고요. 나중엔 정수기 렌탈도 남편 명의로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 이름으로 하셔야 편할 텐데 어머니 거잖아요. 어차피 혼자서는 뭐 할 줄도 몰라. 아들 이름이나 내 이름이나 그게 그거지 뭐. 저는 그 말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넘어갔어요. 배운 게 없으면 서류 같은 걸 무서워하시나 보다 했거든요. 그게 안쓰러워서 제가 대신 다 해드렸어요. 주민센터에서 서류 떼는 것부터 뭐 신청할 게 있으면 제가 다 써드렸죠. 저는 그게 효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효도를 한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쓸 수 없는 사람의 손발이 되어준 거였어요. 그리고 그해 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때 저희 집 근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사셨어요. 제가 이틀에 한 번씩 반찬을 갖다 드렸고요. 그날은 제가 오전에 반찬통을 들고 갔는데 시어머니가 인터폰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누구 왔어요? 아니야. 잘못 찾아온 사람이 벨을 눌러서. 괜히 문 열어주면 안 돼. 밖에서 벨이 계속 울렸어요. 제가 나가보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제 팔을 확 잡으셨어요. 그러고는 커튼까지 치더라고요. 저는 종교 권유하는 사람들이 귀찮게 하니까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했던 건 시어머니 얼굴이었어요. 뭔가 귀찮은 얼굴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반찬통을 정리하고 일어서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뭘 주섬주섬 챙기시더라고요. 너 가져가라고 갈치를 사놨는데 그걸 어디 뒀는지 모르겠네. 괜찮아요, 어머니. 다음에 주세요. 저 지금 애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가야 돼요. 저는 그러고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아파트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셨다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남편이랑 응급실 앞에 서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대충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왜 할머님이 검은 봉지를 들고 내려오시다가 다치셨어요. 며느리가 방금 갔다고 뛰어가면 잡을 수 있다고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어요. 갈치였어요. 제가 다음에 주라고 하고 나온 그 갈치요. 시어머니는 제가 나가고 나서 그걸 찾으신 거예요. 엘리베이터 기다릴 시간이 아까워서 계단으로 뛰어 내려오시다가 구르신 거예요. 다행히 검사 결과가 생각보단 괜찮았어요. 다리에 금이 갔고 허리를 삐끗한 정도라고요. 그런데 의사가 연세가 있어 뼈가 붙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입원하는 게 좋겠다고 했죠. 그 말을 듣고야 안심했어요. 그 나이에 계단에서 굴렀는데 그 정도면 하늘이 도운 거잖아요. 저는 몇 주 동안 급식실 끝나고 하루도 안 빠지고 병원에 갔어요. 저더러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들 했는데 사실 그 갈치 봉지가 자꾸 눈에 밟혀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퇴원하고도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실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퇴원 전날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나 이참에 요양원 들어갈란다. 이번에 아파 보니 알겠더라. 이제 혼자는 못 살겠구나. 무슨 요양원이에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면 되잖아요. 싫다. 너도 새벽부터 나가서 밤까지 일하는 애가 내가 낮에 있으면 편하겠나? 그리고 나 며느리 손에 오줌 받아내게 하고 싶지 않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며느리 생각을 하시나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좋은 데를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며칠을 발품 팔아 집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세 군데를 봐뒀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퇴근하고도 들릴 수 있는 거리로요. 그런데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시어머니가 하나같이 다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여기는 너무 답답해 보이는데. 여기도 아니야. 그러더니 저한테 어디 이름을 하나 알려주시는데 찾아보니 충북 산골에 있는 데였어요. 어머니 여긴 너무 멀어요. 그럼 제가 자주 못 가요. 그냥 나이 드니까 공기 좋은 데서 살고 싶다. 산 보이는 데가 좋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코끝이 시큰했어요. 저한테 부담 안 주려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땐 진짜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방은 무조건 1인실이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값도 2배 넘게 차이가 났고 무엇보다 어머니 혼자 지내면 적적하실 것 같아서 다인실도 괜찮지 않냐 그랬더니 딱 잘라서 확고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사람 얼굴 보기 싫다. 조용히 있고 싶어. 그렇게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처음 몇 달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무렵 이른 아침부터 요양원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님, 그 어르신이 지금 다리에 감각이 없다고 하셔서요. 오늘 아침에 침대에서 못 일어나셨어요.
아무래도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앞치마를 벗고 나왔어요. 3시간을 달려갔죠. 그런데 제가 도착했을 땐 이미 검사가 다 끝나 있더라고요. 다행히 시누이가 저보다 먼저 와 있었어요. 언니 왔네? 언니, 근데 우리 엄마 어쩜 좋아? 척수가 눌렸대. 지난번에 넘어지셨을 때 미세하게 손상된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터진 거라네? 저는 무슨 말인지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시누이 말 중에 하반신 마비, 그 글자가 박혀서 다른 이야기는 들리지도 않았어요. 병실에 가보니까 시어머니가 천장을 보고 누워있는데 제가 손을 잡으니까 눈물을 참으려 고개를 돌리시는데 눈이 이미 벌겋게 부어있었어요. 나 이제 다리를 못 쓴다. 어머니, 이게 내 다리인데 꼭 남의 다리 같다. 꼬집어도 몰라. 바늘로 찔러도 모르고. 저는 그날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제가 왜 진즉 저희 집으로 모시지 못했을까 하면서요. 죄책감까지 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 침대 난간을 붙잡고 약속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시어머니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고 나서부터 돈이 확 늘었어요. 그전에는 요양원비가 130쯤이었는데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되는 금액이었죠.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시어머니가 저희 부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내 옆에 누구 한 명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기 요양보호사들은 못 믿겠다. 어머니, 여기 사람들 다 자격증 있는 분들이에요. 아니야. 어제도 나 기저귀 갈면서 짜증내더라. 나 그 사람들한테 몸 맡기기 싫다.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 옛날에 알던 사람인데 그 사람 얼마 좀 주고 쓰면 안 되겠냐? 전 그때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아는 분이면 마음도 편하실 테고 남보다야 낫지 않겠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오신 분이 간병인 아주머니였어요. 처음 뵀을 때부터 인상이 좋았어요. 저를 보자마자 손을 덥석 잡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며느리가 참 곱대. 걱정 붙들어 매라. 내가 친동생처럼 모실긴게. 저는 감사하다고 몇 번을 인사했어요. 그런데 이분 비용이 요양원에서 붙여주는 사람보다 훨씬 비쌌어요. 요양원 요양보호사는 급여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쓰는 분은 그게 안 되잖아요. 거기다 방도 옮겼어요. 간병인이 상주하려면 넓은 방이어야 한다고 해서 1인 특실로요. 돈이 3배 가까이 뛰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됐어요. 시누이가 자료를 잔뜩 뽑아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언니, 척수 손상은 초기 2년이 골든타임이래. 이때 재활 안 하면 진짜 평생 못 걷는데. 어떤 치료를 해야 한다고 그래? 신경재생주사가 있는데 비급여인데 한 번에 80 정도? 한 달에 2번 맞으면 좋고 뭐 못해도 한 번은 맞아야 한대.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턱 막혔어요. 그런데 안 한다는 말이 입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전 그때 이미 빚진 사람이었거든요. 저 때문에 못 걷게 되신 분한테 제가 무슨 낯으로 비싸다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다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뒤로도 돈이 늘어날 때마다 한 번도 못 물어봤어요. 이게 진짜 필요한 거냐고요. 물어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330 정도가 나갔어요. 주사 맞는 달은 400 가까이 나갔죠. 처음 2달은 남편이 다 냈어요. 그런데 3달째 되던 날 저녁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번 달만 당신이 좀 해줘. 회사에 물린 돈이 좀 있어서. 그런데 이번 달만 한 게 그 뒤로도 계속됐어요. 시누이도 처음엔 100만 원씩 보냈어요. 근데 그것도 딱 3달이 되니까 끝이었어요. 언니 어쩌지? 우리 학원에 애들이 다 빠져나가서 지금 대출 이자도 못 내고 있어.
저는 그때부터 새벽 청소를 시작했어요. 걱정만 하느니 한 푼이라도 더 벌자 싶어서요. 아는 언니가 소개해준 자리였는데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빌딩 계단이랑 화장실을 청소하는 건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 돈은 저한테 꼭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전 그때부터 잠도 쪼개가면서 하루에 4시간을 자면서 버텼어요. 그때가 딸이 대학 다닐 때였는데 새벽에 제가 나가는 소리에 애가 깨더라고요. 어느 날은 애가 현관까지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휴학할까?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무슨 소리야. 그런 말 다시 하면 엄마 진짜 화낸다. 저는 딸 앞에서는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요양원이 멀어서 자주 가지도 못했지만 어머니 마음 편히 지내시게 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했죠. 왕복 6시간이다 보니 급식실 쉬는 날 아니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방학이나 공휴일에는 무조건 갔어요. 갈 때마다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 말이 어머니 얼굴만 보면 그냥 숨 쉬듯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자주 못 와서. 괜찮다. 난 편하게 잘만 지낸다. 그런 부담 갖지 마. 그래도 그 말이 그렇게 고마웠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간병인 아주머니가 저를 반겨주셨어요. 아이고, 며느리 왔나? 안 그래도 어머님이 아침부터 며느리 온다고 딴 사람 됐다 아이가. 고생 많으시죠?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그분한테도 명절마다 봉투를 드렸어요. 어머니 맡겨놓고 가는 게 괜히 미안해서요. 그러다가 결국 아버지 상가까지 팔게 됐는데요. 한 몇 년은 어떻게든 버텼는데 시누이가 정말 마지막이라고 딱 한 번만 더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였어요. 언니, 그 미국에 줄기세포 재활하는 데가 있대. 엄마 같은 케이스인데 걷는 경우가 있다네. 진짜요? 그거 얼마나 든대요? 상담이랑 예약금이랑 다 생각하면 1억은 드나 봐. 근데 이거 마지막 기회잖아. 전 그날 밤을 새웠어요. 아버지가 제 미천이다 하던 목소리가 귀에 들려서요. 그런데 어머니가 다시 걸을 수도 있다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결국 1억 8천에 상가를 팔았어요. 그래도 제가 후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갈 때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우셨거든요. 미안하다. 내가 못 죽고 살아서 너까지 이렇게 고생시키네. 저는 그럴 때마다 울면서 돌아왔어요. 저는 그 말이 준비한 대사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해 겨울이었어요. 개교기념일이라 급식실이 쉬는 날이었어요.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전복죽을 끓였어요. 전복을 사다가 내장까지 곱게 갈아서 죽을 쓰고 보온통에 담아 차에 실었죠. 그날은 일부러 연락을 안 했어요. 놀라게 해드리려고요. 저도 운전하면서 콧노래를 불렀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면서요. 3시간을 달려서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데스크에 아무도 없길래 그냥 올라갔어요. 복도 끝이 어머니 방이었어요. 그런데 문이 딱 제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열려 있더라고요. 저는 문을 밀려고 손을 올렸어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멈췄어요. 안에 사람이 서 있었거든요. 창가에 서서 팔을 위로 뻗어서 선반에 있는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시어머니였어요. 전 그때 제가 잘못 봤다고 생각했어요. 뒷모습이니까 간병인 아주머니를 잘못 봤을 거라고요. 근데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간병인 아주머니였어요. 형님, 인자 이 짓 언제까지 해야 돼요? 나도 삭신이 쑤셔 죽겠어. 좀만 있어. 3월까지만. 27일. 그날만 지나면 나 다시 사람으로 산다. 며느리는 우째낀데 불쌍하지도 않소?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다 지가 좋아서 하는 건데. 저는 문틈에 붙어 서 있었어요. 손에 보온통을 들고요.
뚜껑 틈으로 뜨거운 죽이 나와서 제 손등에 흐르는데 전 그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손등이 벌겋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자야, 너도 하나만 알아둬라. 내가 우리 자식 돈 받아서 미쳤다고 여기 처박혀 있겠나?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돈으론 여기 하루도 못 있어. 아까워서 못 있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나중에 태섭이 미숙이 앞으로 갈 돈이잖아. 그걸 내가 왜 까먹어? 그럼 며느리 돈은? 며느리 돈은 내 자식 돈이랑은 다르지. 그러니까 며느리 돈은 막 갖다 쓴다는 거 아이가? 새벽부터 나가 청소하다 카던데. 내가 그래서 쟤를 들인 거야. 웬만한 것들은 다 계산기 두드려. 근데 쟤는 몸으로 버티는 애라서 셈을 안 해. 그냥 주는 거야. 힘들게 벌었으니까 힘들게 벌어서 보낸다는 것 자체에 지가 취해버리는 거지. 전 그 말을 듣고 벽을 짚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요. 형님도 참 독하요. 독한 게 아니라 어차피 제 돈이 다 우리 집 돈이야. 그냥 미리 좀 당겨 쓰는 거지. 다 우리 태섭이한테 갈 돈인데 내가 지금 쓰나 나중에 쓰나 뭐가 달라.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도 정은 안 돼요? 정이 왜 안 들어? 나 우리 며느리 좋아해 진짜로. 좋아하는데 이래 뜯어먹소? 다 이것도 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 아들까지 내줬으면 된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뒷걸음질을 쳤어요. 소리를 안 내려고 이를 악물고요. 복도 끝까지 가서 비상계단에 주저앉았어요.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뭐 하시는 거냐고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 남편이었어요. 그 사람은 어머니가 얼마나 아프신지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먼저 한 번 가본 적도 없었고요. 여태 그게 무심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아픈 걸 알았으니까 안 간 거예요. 신우이가 2달 만에 손을 뗀 것도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몰랐던 사람은 저 하나였어요. 저만 그 사람들이 짜놓은 판 위에서 혼자 7년을 뛴 거예요. 전 그날 죽통을 들고 그냥 내려왔어요. 차 안에 앉아 2시간을 있었어요. 울지도 않고요.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죽을 주차장 배수구에 다 쏟아버렸어요. 집에 와서 딸한테 말했더니 딸이 다 듣고 나서 한참을 있다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잘못 아닌 거 알지? 일단 아빠한텐 말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엄마, 이번 한 번만 그냥 좋게 넘어가지 마. 엄마만 우스운 사람 되는 거야. 딸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60이 다 돼서 처음으로 좋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에도 저는 돈을 붙였어요. 날짜도 똑같이요. 티를 내면 안 됐거든요. 제가 알아챈 걸 저쪽에서 알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았어요. 이체 버튼을 누르는데 손가락이 떨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뭘 했냐면요. 남편 통장을 열었어요. 시어머니는 당신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다 남편 이름이었죠. 근데 시어머니가 하나 놓친 게 있었어요. 자기 아들 통장을 관리한 사람이 저였다는 거예요. 공인인증서를 만든 것도 저고 비밀번호를 정한 것도 저고 매달 관리비랑 보험료를 이체한 것도 저였어요. 우리 남편은 자기 통장 잔고도 잘 몰라요. 저는 은행에 가서 7년치 거래 내역을 다 뽑았어요. A4 용지로 40장이 넘었어요. 그걸 들고 와서 형광펜을 들고 읽었어요. 딸이 옆에서 같이 봐주고요. 처음엔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사흘쯤 지나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생기더라고요. 매달 일정하게 나가는 돈이 있었어요.
받는 사람이 여자 이름이었고요. 저는 처음에 요양원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 이름이 어느 달부터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이름이 1년 반쯤 계속되다가 다음 달부터는 다른 이름으로요. 서말자, 한복순, 오점남, 강말희, 문점래, 이 5명이 겹치진 않고 한 사람이 끝나면 다음 사람이 시작되고 또 다음 사람한테 돈이 가고요. 마치 이어달리기 하듯이요. 딸이 그걸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거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갈아타는 것 같은데? 갈아타? 봐봐, 겹치는 날이 하루도 없잖아.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첫 번째 이름이 시작된 날짜를 다시 봤어요. 그러고는 손에서 종이를 놓쳤어요. 어머니가 다리에 감각이 없다고 하신 그 무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못 걷는다고 하신 바로 그때부터 다른 사람 이름을 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름들이 다 저희 어머니 또래 이름이었어요. 요즘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발견한 게 더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 상가를 판 그 달에요. 남편 통장에서 1억이 한 번에 빠져나갔더라고요. 받는 사람 이름이 오점남이었어요. 저는 그 돈이 미국 병원으로 갔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미국 병원 이름이 오점남일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몇 년 사이 매달 카드값이 나가고 있었어요. 한복순 명의로 된 신용카드 2장이요. 그러니까 저는요, 얼굴도 모르는 할머니 카드값을 갚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눈에 들어왔어요. 그 5사람 계좌은행이 제가 하나하나 찾아봤는데 전부 부산 아니면 경남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부산엔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날 저녁에 밥상에서 남편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국을 뜨면서요. 여보, 어머니 부산에 아시는 분 있어? 남편이 숟가락을 놓더라고요. 얼굴이 하얘지는 게 보였어요. 뭐? 아니 그냥 부산 쪽에 아시는 분 계시나 해서. 그런 걸 왜 물어 갑자기? 엄마 옛날 이야기하면 안 좋아하니까 괜한 말 꺼내지 마. 남편이 정색을 하더라고요. 살면서 그 사람이 제 말을 자른 게 그날이 2번째였어요. 저는 알았다고 그냥 물어본 거라고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였어요. 남편이 회사 일로 서류가 급하다면서 딸한테 부탁을 했어요. 자기는 그런 걸 할 줄 모르니까 인터넷으로 좀 떼어달라고요. 딸이 남편 공인인증서로 이것저것 뽑는데 프린터에서 종이가 몇 장 더 나와 있더라고요. 그중에 우리 시어머니 초본이 한 장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그걸 봤는데 주소 이력을 쭉 훑어내려가다 눈이 한 줄에서 멈췄어요. 거주 불명 등록.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어봤더니 어디 사는지 확인이 안 되는 사람한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줄에 적힌 날짜가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제가 시집 오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우리 시어머니는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부터 어디 사는지 모르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종이를 들고 10분을 앉아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름을 숨기고 산 게 아니라 어쩌면 이 이름이 원래 어머니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마지막으로 찍혀있던 주소가 부산이었어요. 부산행 기차를 타는데 손이 떨렸어요. 친정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동네에 갈 일이 없었어요. 동생들도 다 서울로 올라왔고요. 역에 내려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한테 주소를 보여드렸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 동네 아직 이런 데가 남아있네 얘. 가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재개발이 반쯤 들어오다만 동네였어요. 한쪽에 아파트가 올라가 있는데 한쪽은 옛날 그대로였어요. 그 허름한 골목 끝에 낡은 다세대 주택이 하나 있었고 제가 찾는 집은 반지하였어요.
계단을 3칸 내려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한참 만에 문이 열렸는데 이르는 훌쩍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얼굴만 내미셨어요. 뭐요, 나 아무것도 안 산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할머니가 문을 닫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손으로 문을 잡았어요. 저 물건 파는 사람 아니에요.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전에 매달 돈 보냈던 거요. 그게 뭔지만 알고 싶어서 왔어요. 진짜요. 그냥 그것만 알면 돼요. 저는 준비해온 말을 꺼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오는 내내 고민했거든요. 할머니가 문틈으로 저를 한참 보셨어요. 제 옷이랑 신발이랑 손을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문을 조금 더 여시더라고요. 들어오쇼. 안으로 들어가니 방이 하나였어요. 창문이 천장 가까이 있어서 발목만 보이는 그런 방요. 이불이 개켜져 있고 한쪽에 약봉지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저는 앉지도 못하고 서 있었는데 할머니가 방석을 주시더라고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그거 내 이름 빌려준 값이라 얘. 네? 제가 멍하니 있으니까 할머니가 답답하다는 듯이 손을 내저으셨어요. 어떤 여자가 왔거든. 좀 됐지. 나더러 은행 가서 통장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그거 주면 매달 5만 원씩 준다고. 그래서 만들어서 그 여자 줬지. 도장이랑 카드랑 다. 어르신,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할머니가 그 말에 저를 딱 쳐다보셨어요. 그 눈이 좀 무서웠어요. 내가 왜 모르겠나? 나쁜 짓인 줄 알았지. 근데 웃잖아. 한 달에 약값만 10만 원이 넘게 나가는데. 국민연금이 20만 원 나오는데 여기 월세가 25만 원이라. 그럼 나는 뭐 먹고 사노? 5만 원이면 나는 한 달을 더 사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방에 앉아서 약봉지를 보고 있는데 목이 콱 막히더라고요. 그러다 겨우 물었어요. 그래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신고할 생각은 안 하셨어요? 할머니가 그때 웃으시더라고요. 이가 몇 개 없으신 게 보였어요. 내가 신고하면 내가 먼저 잡히요. 통장 팔면 그것도 죄락하대. 나중에 알았지. 그 여자가 그러대. 신고하면 아줌매도 같이 잡혀 들어간다고. 그래서 난 입 다물고 있었어. 저는 그때 등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이게 그냥 돈 몇 푼 주고 통장 사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건 사람을 공범으로 만들어서 입을 막는 거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5명의 이름이 적힌 그 종이요. 어르신, 혹시 여기 아는 이름 있어요? 할머니가 종이를 받아서 눈을 가늘게 뜨고 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아, 김해 복순인 좀 알지. 나랑 같은 성당 다녔거든. 그럼 이분들도 다 뭐 내 다음이 복순이라 카대? 그 여자가 그 카대. 한 사람 오래 쓰면 걸린다고. 이제 다음 사람 구했으니까 돈 못 준다고. 젊은 여자였는데 쉬는 안 돼 보이대. 서울 말씨 쓰고. 저는 그 말에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머리를 이래 딱 묶고 다니고 옷은 잘 입었더라. 뭐 네 학원 원장이라 카던가. 전 그때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꺼냈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사진첩에서 지난 설에 찍은 가족 사진을 빨리 찾았어요. 화면을 넘기면서 여쭤봤어요. 어르신, 혹시 이 중에 있어요? 할머니가 화면 위로 얼굴을 바짝 붙이더니 손가락으로 화면에 콕 찍으셨어요. 이 여자다. 아, 그런데 댁이 이 여자를 왜 안 오? 우리 시누이였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고 화면을 그냥 옆으로 한 칸 넘겼어요. 손이 떨려서 잘못 넘긴 거였어요. 다음 사진은 우리 딸 100일 잔치 사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걸어오다가 구석에 얼굴 반쪽만 찍힌 그 사진요. 할머니가 그걸 보더니 갑자기 몸을 뒤로 확 젖히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누구? 여기 크게 한번 나오게 해봐라. 이 여자.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벌려서 얼굴을 키워드렸어요.
그때부터 할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입술이 떨리시더라고요. 이 사람요? 이분은 저희 시어머니예요. 뭐? 그리고 아까 그 원장이라는 사람 저희 시누이예요. 그 두 분이 모녀지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아주 오래 보셨어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요. 그러면 네가 오말순이 며느리가? 전 그 이름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하! 내가 인연한테 2번 당했네. 그때는 돈을 뺏기고 인자는 이름까지 뺏기고. 순간 할머니 한숨이 너무 깊어서 방바닥이 꺼지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사상 시장계.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들어간 개가 있었다 아이가. 그 개주가 전현이라. 근데 몇 년을 붙던 걸 하루아침에 들고 없어졌다. 총무년이랑 같이. 내는 그때 500 넣었는데 그거 날리고 나서 여태 이러고 산다. 어르신, 그 총무라는 사람 이름이 혹시 영자예요? 맞다, 최영자. 네가 그걸 왜 안 오?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저는 그 여자한테 명절마다 봉투를 줬거든요. 어머니 맡겨놓고 가는 게 미안해서요.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친동생처럼 모시겠다던 그 사람요. 30년 전에 같이 도망친 사람을 어머니가 간병인으로 부른 거예요. 저는 몇 년 동안 그 두 사람 밥값을 대고 있었던 거고요. 할머니가 거기서 말을 멈추시더니 손으로 입을 막으셨어요. 그러면 그 학원 원장이라 하던 여자가 그게 딸년이었네? 아이고, 내가 그 뒤로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 그 여자가 와 하필 우리 동네를 도는지. 난 그게 우리가 가난하니까 그런 줄 알았지. 지들이 우리를 가난하게 맹글어 놓고 그 가난한 걸 또 쓴기라. 5만 원 준다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넘어갈 수가 없거든. 저는 그 방에서 나와 골목 끝 전봇대를 붙잡고 토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마다 계단 닦아서 번 그 돈이요. 아버지 상가까지 팔아서 마련한 돈이 시어머니의 이름값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들은 30년 전에 우리 시어머니가 털어먹은 사람들 이름이었고요. 그때 뒤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가 쪽지를 들고 나와 계셨어요. 이거 받으 있어. 박정래한테 한번 가보쇼. 그 여잔 끝까지 돈 안 받은 사람이라. 그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들어가셨어요. 박정래 할머니 집은 걸어서 15분 거리였어요. 계단에 화분이 잔뜩 놓인 오래된 빌라 3층이었어요. 벨을 누르니까 바로 열리더라고요. 말자 할머니가 미리 전화를 해두셨대요. 방이 정갈했고 벽에 남자분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우리 영감이요. 그의 겨울에 갔소. 내가 아들 결혼 자금으로 3천을 넣었거든. 그 돈이 없어지고 나서 우리 영감이 2달을 말을 안 하대.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뒷산에 가서 할머니가 거기서 말을 끊으셨어요. 전 거기서 다 말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울었어요. 그런데도 할머니는 제 말을 한 번도 안 끊으셨어요. 그년이 그래 오래 살고 있었네. 그 돈 여기 사람들 목숨값이라. 그리고 할머니가 장롱에서 누렇게 바른 서류철을 꺼내오셨어요. 이게 그 판결문이라. 우리가 그때 다 이겼거든. 이겼는데 돈이 없다고 안 주고 도망간 기라. 10년마다 소송을 다시 걸면 안 죽는다 카대. 김순덕이가 그걸 2번 했다. 들어보니 처음엔 8억이었대요. 30년치 이자가 붙어서 지금은 40억이 넘는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녀는 절대 세상 밖으로 못 나온다. 우리가 법원에 신청하면 재산조회라는 기 싹 돈다. 통장은 맹걸어도 걸리고 집을 얻어도 걸리고 병원을 다녀도 걸린다 카대.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못 쉬었어요. 통장을 안 만드는 사람, 아파도 병원을 안 가는 사람, 사진을 안 찍는 사람, 전 그게 다 배운 게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껏 도망친 사람 손발 노릇을 한 거였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시더니 서류철을 덮으셨어요. 인제 됐소. 순덕이도 재작년에 쓰러져가 말도 못하고 누웠거든. 내년 3월이면 다 끝난다 카대. 30년 했으면 됐지 뭐. 저는 그 3월이라는 말에 숨이 멎었어요. 요양원 문틈에서 들은 말이었어요. 한 사람이 자유로워지는 날하고 21사람의 30년이 없어지는 날이 같은 날이었던 거죠.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이상하게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소파에 있었어요. 저는 남편한테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진짜로요. 30년을 산 사람이잖아요. 초본을 내밀었더니 힐끗 보더니 다시 텔레비전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종이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여보, 어머니 원래 성함이 뭐야? 남편이 그때 리모컨을 내려놨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 요즘 왜 자꾸 엄마 일을 물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었어요. 오말순, 이 이름 알아?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겉옷을 집어들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새벽 2시에 술 냄새를 풍기면서 들어와서 현관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묻지도 어떤 말도 없었어요. 결국 제가 준 마지막 기회까지 그렇게 날린 거죠. 그날부터 저는 딴 사람이 됐어요. 낮에는 밥을 폈고 새벽에는 계단을 닦았고 밤에는 서류를 모았어요. 옆에서 모르는 건 딸이 다 도와줬어요. 그때부터 저는 5명의 이름을 다 찾아다녔어요. 양산의 오점남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리고 박정래 할머니가 갖고 계신 옛날 개원 명부에 47명 이름이 있었어요. 26명은 돌아가셨거나 연락이 끊겼고 남은 사람이 21명이었어요. 저는 그 21명 이름을 종이에 옮겨 적으면서 결심했어요. 이 사람들 다 데리고 가야겠다고요. 왜냐하면 저는요, 시어머니를 감옥에 넣는 걸로는 성이 안 찼거든요. 거기서 몇 년 살다 나오면 끝이잖아요. 저는 그분이 다시는 남의 이름이랑 남의 돈을 우습게 못 보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그 사람 눈앞에 얼굴들을 갖다 놔야 했어요. 30년 동안 안 보고 살아온 얼굴들요. 저는 그날 밤에 종이를 펴놓고 순서를 짰어요. 어느 걸 먼저 무너뜨릴지요. 이름을 먼저 없앨지, 돈을 먼저 살릴지, 숨은 데를 먼저 막을지요. 저는 그때 제가 좀 무서웠어요. 30년 동안 남이 발을 밟아도 죄송하다고 하던 사람이 새벽에 앉아서 사람 무너뜨릴 순서를 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떨렸어요. 전 그때 하나를 정했어요. 시어머니를 경찰서에 넘기는 걸론 안 되겠다고요. 그 사람은 잡혀가도 뉘우칠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 입에서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것도 저한테 하는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동안 우습게 본 사람들 얼굴을 다 보면서 하는 잘못했다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걸 해주기로 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밤마다 전화를 돌렸어요. 명부에 적힌 21명한테요. 처음 몇 분은 안 받으셨어요. 받아도 끊으셨고요. 다 늙은 사람들이라 이제 와서 뭘 하겠냐고요. 어떤 분은 욕부터 하셨어요. 다 끝난 일을 들쑤시냐고요.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저 그분 며느리예요. 제가 병원비를 몇 년을 댔어요. 저 속여서 하반신 마비라고 못 걷는 줄 알고요. 저 새벽에 화장실 닦아가면서 번 돈이었어요.
그러면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면 니도 당한 기가? 전 그때부터 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말이 달라졌어요. 내가 뭘 하면 되노? 저는 그 말을 21번 들었어요. 어떤 분은 아들 몰래 오겠다고 했고 어떤 분은 다리가 아파서 못 걷는데 기어서라도 가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이번엔 울게 하지 말고 빌게 만들어야죠.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 아니었어요. 그 문틈에서 들은 그 말이었어요. 며느리 돈은 남의 돈이라며 안 아깝다 하던 그 말이요. 시어머니는 제 돈을 훔친 게 아니라 제 돈을 우습게 본 거예요. 제가 새벽 5시에 남의 빌딩 변기를 닦아서 만든 돈을요. 저는 이미 그 말을 들은 날부터 마음을 정한 거나 다른 바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다시는 그 말을 못하게 만들겠다고요. 남의 돈이라는 말이 어떤 건지, 남의 이름이라는 게 뭔지 죽을 때까지 알게 해주겠다고요. 그래서 법원에 소장부터 넣었어요. 21명 이름으로요. 접수증을 받아들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풀려서 난간을 붙잡았어요.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가 있는 요양원에 갔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니까 뒤따라온 차들에서 사람들이 내리는 소리가 났어요. 박정래 할머니가 제 팔을 잡으시길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먼저 받을 게 있다고요. 그날은 노크를 안 하고 문을 그냥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발을 침대 밑으로 내리고 슬리퍼를 신고요. 저를 보더니 그대로 몸을 눕히려고 하더라고요. 전 그걸 보고 문 앞에 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냥 계셔도 돼요. 저는 의자를 끌어다가 침대 앞에 앉았어요. 그러고 시어머니 눈을 뚫어지게 봤어요. 저요, 오늘 어머니 걷는 거 보러 온 거 아니에요. 그건 이미 다 봤고요. 계산하러 왔어요. 시어머니가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이불을 걷어 두 다리를 침대 밑으로 내리고 저를 똑바로 보더라고요. 그때부터 눈빛이 확 달라졌어요. 그래, 뭐 다 알았다니까 하는 수 없지. 근데 사흘만 지나면 난 아무 죄도 없는 노인이라 형사는 진작에 끝났고 그 돈도 안 갚아도 된다고. 법이 그래. 근데 나도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 어디에 내 이름 석자도 못 쓰고 살았다고. 저는 그 말을 끝까지 안 들었어요. 시집와서 처음으로 어머니 말을 끊었어요. 어머니가 못 쓰신 이름값을 왜 제가 내요? 어머니가 사진 못 찍고 병원 못 가는 값, 그걸 왜 제가 내냐고요. 저요, 340을 한 달도 안 늦고 붙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준 상갑한 것까지 하면 3억이 넘어요. 저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놨어요. 저 그날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 손이 이불 위에서 멈췄어요. 갈치는 왜 갖고 왔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몇 년을 잠을 못 잤어요. 어머니 다리를 제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서요. 이건 내가 갚아야 되는 빚이다 싶었어요. 근데 이제 알겠네요. 어머니한텐 제가 미안해야 할 일이 필요했던 거죠. 며느리 돈은 남의 돈이라서 써도 안 아깝다. 저 같은 멍청한 애는 셈을 안 한다. 그것까지도 어머닌 계산이었던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 침대 위에 하나씩 올려놨어요. 맞아요. 그 일론 어머니 못 잡는데요. 근데 저한테 한 짓은요, 멀쩡한 사람이 못 걷는 척하고 병원비 받아간 거, 그거 명백한 사기예요. 진단서 써주신 의사도요. 그러면서 두 번째 종이를 밀었어요. 통장 사신 것도요. 지난달에도 5만 원 붙이셨죠? 그건 시효가 한참 남았대요. 어머닌 30년 전 일로 잡히는 게 아니라 그걸 덮으려고 한 짓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씨요, 부산까지 직접 갔더라고요.
어르신이 아가씨 얼굴을 손가락으로 딱 짚더라고요. 통장 사러 온 여자라고요. 그래서 고소장에 아가씨 이름도 같이 넣었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병원비도 못 보낸다는 사람이 부산은 뭐하러 그렇게 다니셨을까요? 그건 소장 접수증이에요. 제가 그저께 넣었어요. 21명 이름으로요. 뭐야? 인연이?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두 다리로 서 있는 걸 정면으로 봤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놀랐어요. 저는 앉은 채로 올려다봤어요. 앉으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그날 병실에서 찍힌 영상도 다 있어요. 어머니가 두 발로 서서 화분에 물 주는 거예요. 그나저나 어머니 잘 됐네요. 뭐? 두 다리 멀쩡하신데 어딜 못 가겠어요. 화장실도 혼자 가고 밥도 혼자 드시고 계단도 뛰어 내려가실 수 있을 정도로 멀쩡한데. 그럼 아무 문제 없겠어요. 교도소 가는 것도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섰어요. 어머니가 몇 년 동안 아프다고 속인 그 다리요. 그거 이제 어머니 목을 조릴 거예요. 아프다고 하시면 거짓말한 게 되고 안 아프다고 하시면 들어가셔야 되고요.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어느 쪽이든 어머니 30년은 오늘로 끝났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눈치를 살피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그동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니? 그건 진짜였다. 전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알아요. 어머니가 좋아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정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뜯어먹을 작정이셨던 것도요. 저요. 그 돈 아까워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저는 제 가슴을 손바닥으로 쳤어요. 제가 새벽에 변기 닦아가며 만든 돈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나 학교 못 보낸 대신에 이거 하나 해준다고 사주신 상가까지 팔아서 드렸다고요. 그 돈이 어머니한테 너무 우스웠죠? 전 어머니가 감옥 가는 걸로는 성이 안 차요. 그래서 오늘 다른 걸 준비했어요. 저는 문을 활짝 열었어요. 복도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왔어요. 지팡이 짚은 분, 부축받는 분, 며느리 손잡고 오신 분, 20명이 넘게 들어오니까 병실이 꽉 찼어요. 시어머니가 그 얼굴들을 보더니 침대 헤드에 등이 닿을 때까지 물러났어요. 어머니 1인실 좋아하셨잖아요. 사람 얼굴 보기 싫다고요. 오늘은 좀 보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못 들었어요. 얼마 있다가 박정래 할머니가 제일 앞에 가서 섰어요. 말순아, 니네 얼굴 기억나나? 왜 우리로는 모자라드나? 에휴, 시어머니가 그 한마디에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때 뒤에서 누가 코웃음을 치는 소리가 났어요. 아이고 천년 봐라. 이제 와서 물어본 왁불 너. 우리 돈 갖고 도망가서 죽은 사람으로 사는 게 뭐가 좋다고 30년을 그렇게 했노. 그것도 집 며느리 등골 빼먹어가면서. 우리가 니보단 오래 살 기다. 니 죽는 날까지 우리가 안 놔준다. 할머니들 목소리가 하나씩 겹쳐지는데 그게 화내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하게 하나같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데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무릎 꿇은 채로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 서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앞으로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한테는요. 저한테 할 말은 없으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얼굴이 다 젖어 있었어요. 정수가 미안하다. 저는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그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이제 그 말도 하도 들어서 아무 감정도 없네요. 근데요, 어머니 하나 잘못 보셨어요. 제가 안 도망간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저 안 도망가요. 어머니가 100살이 되셔도 전 도망 안 가고 싸울 겁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거, 제가 그거 하나는 아주 잘해요. 저는 그 방을 나왔어요. 문을 닫는데 안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창밖이 훤했어요. 그런데 복도 끝에서 남편이 뛰어오고 있었어요. 신호이한테 연락을 받았나 봐요. 저를 밀치듯이 지나가서 병실 문을 확 열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섰어요.
바닥에 무릎 꿇고 앉은 어머니가 남편을 보고 벌떡 일어섰거든요. 어머니가 남편을 보고 뭐라고 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무시더라고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가방에서 마지막 봉투를 꺼냈어요. 이혼 소장이요. 여보, 나도 몰랐어. 진짜야. 엄마가 오말순인 거 안 것도 얼마 안 됐다고. 그리고 진짜로 어머니가 걷는 건 몰랐어. 나도 방금 여기서 처음 봤어. 내가 알았으면 당신한테 그 돈을 내라고 했겠어? 당신 그동안 혼자서 요양원 몇 번이나 갔어? 남편이 그때 입을 다물었어요. 당신은 어머니가 30년 전에 사람들 돈 들고 도망친 것도 알았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하반신 마비가 됐다는데 확인을 한 번도 안 했을까? 왜? 무서웠으니까. 갔다가 뭘 보게 될까 봐.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그래서 안 간 거잖아. 남편이 제 팔을 잡길래 뿌리쳤어요. 아니야, 난 진짜 몰랐다니까. 나도 속은 거야. 나도 당신처럼. 나처럼? 전 그때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나처럼이란 소리가 나와? 나랑 당신이 어떻게 같아? 난 어머니 못 걷는 줄 알고 새벽에 변기 닦았고, 당신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 나한테 그걸 떠넘겼어. 당신은 어머니한테 속은 게 아니야. 어머니 편을 든 거지. 30년 동안 그냥 눈 감고 있었어. 대신 뛰어다닌 게 나였고. 남편이 그때 무릎이 꺾이더라고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넋두리하듯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아무것도 몰랐다고. 당신이 갑자기 이러면. 아직도 모르겠어?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럼 이제부터 뭘 잘못했는지 알려줄게. 그리고 8달이 지났어요. 저는 지금 작은 빵집을 하나 해요. 비록 아버지 상가는 못 찾았지만 이혼하면서 받은 걸로 보증금을 마련했어요.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한다는데 하나도 안 급해요. 형량을 더 무겁게 받아낼 수 있다길래 기다리는 건데 그게 뭐 어렵겠어요. 그리고 그때 만난 어르신들은 다 좋은 인연으로 이어졌어요. 김순덕 어르신은 지난 봄에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21명이 다 왔어요. 영정 앞에서 박정래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순덕아, 우리가 이겼다. 인자 편히 가래.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복도에 나가서 울었어요. 제가 이 일을 겪고 딱 하나 후회하는 게요. 30년 동안 좋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제대로 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상하다고 한 번만 물어보면 되는데 그 한마디를 안 하는 값이 3억이었고 30년이라는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건 꼭 알아보세요. 물어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늦지 않게 제대로 보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